여기까지 했었죠, 지난 시간에. 요 이후로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쭉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16, 18세기 절대왕정 시대에 절대왕정을 유지하는 두 가지 제도가 뭐가 있다고요? 관료제, 상비군.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관료제, 상비군. 얘네들 비용을 대기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시민계급 부르주아한테 돈을 뜯어냈다. 세금을 받아냈죠. 그래서 이들 월급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임금의 절대적인 권한은 절대왕정의 이 절대적인 권한은 왕권 신설이라는 사상적 뒷받침이 있었다. 보댕, 시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점점 시민 세력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불만이 많이 생기죠. 우리는 세금 많이 내는데 이놈들이 특권을 다 유지하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앙시행 레짐 그랬죠. 1신분, 2신분, 3신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1, 2신분이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차지하고 3신분은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만 내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결국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됐다. 영국은 먼저 청교도혁명, 찰스 1세, 그 다음에 제임스 2세를 몰아낸 명예혁명, 그 다음에 미국은 아메리카 독립전쟁, 독립전쟁이 미국 시민혁명이라고 그랬죠. 프랑스 대혁명, 제가 가장 전형적인 부르주아혁명,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민혁명의 결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확대됩니다. 그죠? 자유주의와.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인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정치의 참정권을 가져서 1, 2신분이 갖고 있던 권리를 제 3신분들이 이제 갖게 됐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요즘 시민이 아니라 몇몇 안 되는 상공업자였다, 부르주아였다. 그래서 부르주아 그들만의 민주주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또 개인의 재산권, 사적 소유권이 보장됨으로써 이처럼 자유주의가 확산되는데 기여하더라. 사회적으로 봉건적인 귀족제도, 사제계급 이런 신분계급이 해체됨으로써 점차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민족주의는 이제 나중에 이탈리아와 독일 통일로 이어지는데 우리 민족끼리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겠다라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는 나중에 19세기에 유행했던 이 민족주의는 19세기 후반이 되면 아주 나쁜 민족주의, 무슨 주의로? 국수주의로. 국수주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제가 초딩적인 언어로 말하면 나쁜 민족주의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고차원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국수주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민족주의가 나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민족주의는 두 얼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다른 강대국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약소민족 해방운동, 그죠? 우리가 마치 3.1운동 때 또는 우리가 의병을 일으켜서 외국놈들하고 싸웠을 때 그때 의병이 갖고 있던 정신, 3.1운동 때 민족들을 만세 시위 때 그 정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약소민족 해방운동의 좋은 민족주의예요.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3.1운동 말이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라는 약한 나라가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강대국의 부당한 지배에 항거하고 대항하고 또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인 독립을 쟁취해야 되라는 사상을 펼쳤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존재조차가 없었던 코리아라는 작은 나라가 3.1운동을 펼치는 걸 보고 인도에서 또 이집트에서 필리핀에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 3.1운동을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들불처럼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약소민족 해방운동이 일어나는 계기를 부여한 게 바로 우리 3.1운동이었죠. 이렇게 민족주의는 다른 나라의 압제와 수탈과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민족주의도 있지만 또 나쁜 민족주의가 뭐가 있다고요? 강한 놈이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고 지배하고 폭력적으로 빼앗고 하는 그런 나쁜 민족주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나쁜 민족주의를 뭐라고요? 국수주의 또는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했다. 알겠죠?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런 나쁜 민족주의를 뒷받침한 사상이 사회진화론이에요. 말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사회진화론 또는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합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제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적 진화론으로 바꿔서 얘기한 사람이 스펜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펜서의 사회적 진화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 맞아. 자연 생태계에서 먹이 사슬 관계가 있잖아.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먹어 치우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약육강식의 시대, 적자 생존의 시대가 도래했어. 강한 놈만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 국민과 국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이로 삼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뭘 뒷받침했어요? 이 국수주의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씩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19세기에 시민혁명 이후에 자유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가 확산되다. 특히 18세기 후반이 되면 시민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영국에서 먼저 뭐가요? 산업혁명이 관계가 있습니다. 자유가 부여되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자기 세금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바탕이 마련된 영국에서 먼저 시민혁명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프랑스 시민혁명이 먼저 일어난 나라들이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늦어진 나라들은 시민혁명이 없던 독일,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후발 자본주의 국가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독일,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은 산업혁명이 비교적 늦게 일어났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완성됐고 이 완성된 자본주의는 자유경쟁과 사적 소유가 기본 이념이더라. 기본 바탕이더라. 됐죠? 정리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자유가 중요해. 자유가 있어야 돈을 벌어. 알겠죠? 이것 때문에 자유주의가 점점점 들불처럼 전 유럽으로 확산돼 갔었다. 특히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자유주의 이론으로 무장한 그래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 스미스, 국포론.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되게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기본 토대, 기본 이념이 되는 게 바로 이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희소성 법칙이라고 다 알죠? 재화는 한정돼 있는데 이 재화를 한정된 재화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무한대더라. 그래서 무한한 욕망과 한정된 재화가 충돌합니다. 이걸 서로 가지려고 싸우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요? 갈등 관계, 경쟁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경쟁, 갈등 다 같은 언어적 표현이에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갈등 관계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 이거 시장에다 내맡기면 저절로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거 시장 만능주의라고 하죠. 그죠? 이게 자유주의의 기본 핵심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전부 다 이걸 강조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이 유엔 가서 자유라는 말을 21번이나 외쳤다고 하는데 그 사람 머리 생각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자유주의 가지고 민영화, 한전도 민영화, 모도 민영화 해서 아마 앞으로 민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뭘 해야 돼요? 엄청난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공공의료기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싼 값으로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하는데 이 병원들이 전부 다 개인 기업으로 개인 소유 것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미국처럼 미국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경에 빠질 겁니다. 그게 바로 뭐 때문에? 자유주의 때문인데 그 자유주의가 요즘처럼 다시 붐을 잃었는데 요즘과 같은 자유주의를 다시 붐을 잃은 이 자유주의를 또 뭐라고 그래요?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 이거 봐. 이 문제는 희소성의 법칙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거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둬야 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돼. 그러면 시장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왜냐? 이 시장에 있는 개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이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대 그러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전제로 우리가 근대사회가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결국은 사람마다 전부 다 손해볼 짓은 않을 거다 이거야. 그래서 개인마다 전부 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추구하게 되고 그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시장에서 확산돼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익이 일반화돼서 뭐가 될 것이다? 공익 추구가 불현듯 이루어질 것이다. 느닷없이. 알겠죠? 뜬금없이 개인이 전부 다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고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의도치 않게 이런 말입니다.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나라의 부가 실현된다. 이게 국부론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국부론은 보면은 무슨 폐단이 있다고요?
빈부격차가 커지는 결정적인 배단이 있다. 그죠? 빈부격차 커집니다. 강자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약육 강식의 법칙이 시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빈부격차가 생겨도 괜찮아. 부자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낙수 효과에 의해서 윗대가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샴페인 잔 쭉 쌓아놓고 위에다 이렇게 술 따르면 밑으로 다 떨어져 잔을 태우잖아. 파티할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전 맨날 하는데 제가 맨날 합니다만 우리 영화 보니까 제가 맨날 하는 착각하는데 이게 낙수 효과예요. 그죠? 그 반대가 뭘까요? 분수 효과입니다. 분수. 밑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분수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소득을 해주고 사람들한테 지역화폐를 쓰게 하고 사람들 주머니가 빵빵해져야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면 기업도 생산을 많이 하게 돼. 이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살려야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논리가 바로 분수 효과라면 얘들은 뭐예요? 낙수 효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봤을 때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면 큰 이득을 남기면 정유사들이 기름값 올라가지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우리는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기름값으로 다 날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번 그 재벌들이 그 돈을 씁니까? 주유소 차가 많이 막힌다고 주유소 기름 넣으려고 사람들 많이 하나 더 만들고 사람들 더 고용하고 하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다. 국부 실현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해소된다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스미스의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실 거 알겠죠? 시장 만능주의를 까는 주요 이론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야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게 자연적으로 해소된다 하는데 거짓말이야. 이거 봐. 자연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해소가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개입을 해서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그 빈부격차 폐단을 해소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개입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리자. 이게 바로 뭐죠? 사회주의죠. 전면 개입은 사회주의라면 아니야. 그건 너무나 가격하고 그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부분적으로 개입하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복지국가를 다른 말로 큰 정부, 작은 정부 어떻게 표현하죠? 큰 정부. 복지국가는 큰 정부입니다. 지금 정부는 큰 정부예요, 작은 정부예요? 작은 정부를 폄하하고 있죠. 정부를 시장에 간섭하지 마. 전부 다 그냥 시장 논리로 맡기고 다 사유화해. 그럼 지네들이 알아서 열심히 돈 벌 거야. 그럼 나라가 결국 부자가 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정부는 정부가 없어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폭탄이 터졌어요. 미사일을 쐈는데 북한 미사일은 일본을 넘어서 일본 뒤로 떨어지니까 일본 놈들이 화들짝 놀랬죠. 근데 우리는 현무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을 쐈는데 터졌어요. 골프장으로 떨어져가지고 동네 강원도 어디 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발표도 안 해. 폭발도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발표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정부예요? 정부가 작은 정부가 아니라 아예 정부가 없는 거예요. 웃기는 게 야당이 맨날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발목이 없어. 발목이 있어야 발목을 잡죠. 무슨 일을 해야 발목을 잡죠. 일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마구 돈만 써제끼려고 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래서 웃기는 한데 기형적인 이상한 놈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막 엄청나게 윤석열을 대놓고 이 새끼는 까는. 왜냐하면 저도 이 새끼라고 했잖아. 자기도 이 새끼 대통령이 이 새끼라고 하는데 바이든 미국 국회 아니면 우리 국회한테 이 새끼라고 하는데 우리도 좀 하면 어때요? 내가 뽑은 건데. 내가 뽑은 애니까 내 종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원래 그러라고 하는 게 대의제입니다. 대의제라는 게. 근데 지가 왕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분 개입은 복지국가, 전면적 개입은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룬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레닌이라고 그랬죠. 네. 마르크스의 이론을 현실화시켜서 소련에서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 사회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 다 같은 개념입니다. 사회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런 문제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원적인 문제를 한정된 재화를 놓고 무한한 욕망이 충돌하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장에 두자,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자. 안 돼. 안 돼서 어떻게 하자고? 국가가 개입하는데 전면적으로 개입하자라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하자는 얘기고, 부분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복지국가로 가자는 얘기고, 두 번째, 욕망의 차별성, 그죠? 욕망의 다양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 인간은 이 욕망이 무한대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무한대만은 아니야. 그래서 너는 그 특목고 하고 싶어지만 우리는 그런 데 경쟁에 내놓고 싶지 않아. 우리 애를. 차라리 우리 애는 그냥 건강하게 동네에 있는 학교 다니면서 나랑 맨날 놀러 다니면서 그냥 착하게 살게 하고 싶어 라는 욕망 있잖아요. 엄마들 사이에. 그래 안 그래요? 아니야. 우리 애는 의사로 키우기 위해서 또는 뭐 법률가로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특목고를 보내고 해야 돼 라고 그런 욕망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욕망은 참 제가 지난번에 뭘 예를 들었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욕망이란 각자의 욕망이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목적을 놓고 갈등 또는 경쟁 관계로 빠지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욕망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짐승이 아니야. 다 같이 욕망이 있어요. 그래야 수면욕 또는 뭐 식욕, 성욕 이런 욕망들, 기본적인 욕망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허겁지겁 다 내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제하고 제어하고 욕망을 조절할 뭐가 있다고요? 이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양심이나 또는 그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이성, 이렇게 판단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또 선한 면이 있다는 성선설이 이런 성악설을 반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소해야 된다. 이건 거짓말이다. 두 번째, 욕망은 차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이런 갈등이 일방적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또 하나 뭐라고요? 이성에 의한 인간의 욕망 통제가 가능하다. 왜? 인간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북부론 상당히 중요해서 애들한테 꼭 이걸 이해시키면 되게 좋겠어요. 어머니들도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항상 갖고 있어야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란 이 사회 모순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찰하고 누구한테가 말해주고 할 수 있는 논거가 생기는 논리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함께 민족주의와 함께 널리 확산됐는데 문제는 뭐냐? 19세기 후반이 되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죠.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로 출발해서 산업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자유경쟁과 사적 소유라는 관점에서 완성됐는데 자본주의는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끝없이 굴러가려고 하는 눈덩이처럼 돈을 벌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이 생기더라. 돈이란 게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란 그렇습니다. 돈 되게 좋은 것이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돈이 갖고 있는 그런 제어 불가능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쉽게 그걸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무슨 자본주의라고요? 독점 자본주의. 자본주의 발전 단계상 세 번째가 뭐라고요? 독점 자본주의. 제일 처음에 뭐? 상업자본. 그 다음 뭐? 산업자본. 그 다음 뭐? 독점 자본. 독점 자본의 핵심은 은행업입니다. 금융업입니다. 보험업입니다. 전부 다 한마디로 우리가 금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금융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잖아요. 은행이니 뭐 캐피탈이니 이런 것도 전부 다 금융입니다. 그죠? 신용금고 이런 전부 다 금융이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를 산다는 것은 상품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금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빌려서 할부를 넣고 있는 겁니다. 집을 산다는 것도 내가 12억짜리 집을 12억 통째로 놓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몇억 정도 넣어놓고 나머지는 뭐라 그러죠? 얘들 이렇게 집어넣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거의 내 집의 절반은 은행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본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돈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은행에 있다 이겁니다. 그걸 무슨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됐어요? 돈을 장사해서 벌 때를 무슨 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 공장에서 물건 생산해서 이 생산된 물건을 굴뚝산업으로 생산된 물건을 마구 팔아먹는 게 무슨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돈 놓고 돈 먹기. 은행업으로, 금융업으로, 할부업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시대가 뭐라고요? 독점자본주의.
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더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 맞아. 식민지를 개척하자. 그 식민지를 쳐들어가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약한 놈들을 우리 재물로, 우리 밥으로 삼자. 약육강식 아니냐? 아까 뭐라고요? 무슨 다인주의? 사회적 다인주의.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기반을 두고 국수주의가, 나쁜 민족주의가 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와 나쁜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결합된 형태를 뭐라고?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애들이. 알겠죠? 그냥 제국주의는 미국, 일본 이런 놈들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면 좋지만 그 뒤에 있는 본질을 이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본질 뒤에 뭐가 숨어 있다고?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기형적인 침략적 시스템이다. 알겠죠? 또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아주 극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희생양으로 삼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려는 그런 경향,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제국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우리는 미국을 아주 이쁜 나라로 본다. 한자로 쓸 때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쿡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메리칸 드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미국을 미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북한은 항상 미국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미제들 이렇게 불러요. 미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그게 걔네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자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을 칭하는 호칭 자체 안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국주의, 독점 자본주의가 국수주의가 합쳐져서 제국주의가 나타났다. 자, 제국주의가 이제 이런 모든 서양 여러 나라들, 자본주의로 출발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제국주의가 돼서 누가 땅을 더 많이 빼앗나라고 땅 뺏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20세기가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이렇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에스파냐,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서양 제국주의 여러 나라들이 각자 자기가 뺏어준 땅들을 왕창 빼앗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세기 들어서서 이제 제국주의끼리 싸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편가름이 생기겠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우리끼리 편먹고 너네끼리 편먹고 이런 편먹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서로 편먹고 싸우다가 진짜 대판 싸우게 된 게 1차 세계대전이다. 됐어요. 처음에는 은근히 편먹고 어느 한 지역에서만 싸우는데 끼리끼리 묶어서 특히 묶는 방법이 뭐였냐면 게르만주의. 이 범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범이?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꼭 게르만족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게르만족이 아닌 놈들이 라틴족이 하나 들어갔어요. 이탈리아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원래 게르만족이에요. 같은 놈들입니다.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그죠? 같은 그 나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탈리아가 끼어들어. 그래서 뭐라고요? 게르만주의라고 합니다. 특히 이것들이 슬라브주의라고 발칸 반도에는 되게 유고슬라비아라고 들어봤죠? 그죠? 세르비아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슬라브족입니다. 러시아랑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걔들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붙어가지고 얘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여기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슬라브족이 아닌데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부를 때 뭐라고요? 대충 슬라브족 주변 이렇게 슬라브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로 충돌은 이렇게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이 그 주변에 있는 이탈리아나 또는 이쪽 슬라브족에 끼어있던 영국, 프랑스, 얘네들은 앵글로색슨하고 프랑스는 게르만족이죠. 그죠? 얘네들이 서로 묶여서 어디에서 충돌하냐면 발칸 반도에서 충돌합니다. 반도에서 충돌합니다. 반도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되게 충돌하기 쉬운 곳이죠. 왜 그럴까요? 항상 대륙에 있는 놈들은 어디로 진출하려고 그래요? 바다로 진출하려고 그래요. 러시아 놈들이 맨날 바다, 특히 러시아는 추운 지방 동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지 않는 바다를 찾으려고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늘 남쪽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도 발칸반도 쪽으로 가는 거 아니면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고 그래요. 한반도 쪽으로 러시아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연해주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문독 들이는 땅이 목포, 부산 이런 땅들입니다.
거기에 항구 좀 열어줘, 우리 좀 거기 정박하게 해주라고 늘 끊임없이 흥선 대원부 때 이렇게 요구했던 곳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반도에서 충돌하는. 그러니까 발칸반도만이 아니라 한반도 또는 멕시코에 있는 유카탄 반도,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 이런 것들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전쟁 위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1차 세계대전을 유발한 이 발칸 반도에서는 누구랑 충돌했다?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범게르만주의끼리 묶은 주요 세 나라를 뭐라고요? 삼국 동맹 독오입니다. 됐죠? 그리고 범슬라브주의 세 나라를 삼국 협상 영푸러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발칸반도에서 충돌하더라. 발칸반도 충돌할 때 격발장치가 된 것은 바로 뭐였어요? 세르비아 청년이 당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를 암살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뭐 하고 있었나요? 이미 나라를 뺏겨가지고 일본 놈들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계가 막 전쟁 속에 소용돌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하고 일본한테 계속 돈만 뜯기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전쟁의 그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1차 대전, 2차 대전 모조리 전부 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로 놓여 있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됐었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상태. 자, 그래서 결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은 터키입니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원래 애들 이름이 투르크였어. 투르크족이 돌고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아에서 건너간 돌고리 투르크가 되고, 투르크가 오스만 셀주크, 고대에는 셀주크 투르크,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는 오스만 투르크 그러다가 지금은 튀르키예가 됐습니다. 오스만 튀르키예하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하고 얘네들이 한 통속이 되고,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알겠죠? 이탈리아가 1차 대전 진행 중에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1차 대전 때 잘 봐요. 영국, 프랑스,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독일 애들이 무제한 잠수작전 해가지고 미군 그 상선을 격침시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여기서 1차 대전에 참전했어요. 이탈리아는 쟤네들이 보니까 이쪽 유럽까지 이쪽으로 붙었습니다. 일본하고 러시아가 끼어들었어요. 연합국 측에. 알겠죠? 그래서 1차 대전은 누가 승리한다고? 독일이 패배하고 영국, 프랑스, 미국 이쪽이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끼어 있었어요? 일본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1차 대전 때 일본은 승전국이었다. 알겠죠? 승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1차 대전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1917년에 1차 대전 중간이죠? 와중이죠? 그래요. 1918년까지 1차 대전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누구에 의해서? 레닌에 의해서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는 드디어 이걸 실현했습니다. 전면 개입. 알겠죠? 시장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하기로 하고 개인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이렇게 국가가 사회주의가 계획경제로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모순 해결을 내세우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했던 그런 공산당 선언에 의한 그런 혁명을 레닌이 이룩해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 탄생하게 됐다. 아시겠어요? 언제 소련이 탄생했다고? 1차 대전 중에. 아시겠죠? 1차 대전 중에. 자, 그럴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이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특히 1919년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파리 강화 회의는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평화조약이에요. 야, 이제 전쟁 끝내고 전 세계가 잘 살자. 그래서 만든 단체가 뭐예요? 국제연맹입니다. 다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의 국제연합 UN이 만들어졌죠. 근데 1차 대전 이후에 뭐가 만들었다고요? 국제연맹이 탄생했어요. 이 파리 강화 조약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베르사유가 어디에 있죠? 프랑스 베르사유 장미 아세요? 만화영화? 만화영화 봤어요? 그 만화영화 본 세대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봤어요. 어? 저는 봤어요. 아 어렸을 때 봤어요? 네. 베르사유 장미 못 보신 사람? 못 봤어요? 아니요, 봤어요. 아 봤어요? 재밌죠? 남장 여자 언니대장 누구죠? 뼈 약 있잖아 똑같은 이름 오스칼 오스카. 다 잊어먹었구나. 근데 내가 그걸 왜 봤냐 하면 우리 애들이 이제 한참 그걸 보고 있는데 내가 아는 이름들이 막 나와요. 프랑스 혁명 때 아는 이름들이 막. 그래서 오스칼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인물이고 나머지 뭐 마라, 낭통, 로베스피에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생생한 거예요.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키고 그 루이 16세가 그 자기 부인 누구죠? 마리 앙투아네트하고 그런 관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만화가 잘 됐어요. 우리나라가 안 맞는 거죠. 아마 일본 거라고 본 것 같은데 하여간 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지금 무슨 얘기가 일로 가고 있죠? 아, 베르사유. 1차 대전을 종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서 열렸어요? 회의가? 파리에서 열리고 파리 핵심부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자 모여 회의해. 그래서 이제 전승국 이쪽이 패전국 얘네들한테 페널티 벌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엄청난 배상금을 물려줘 독일한테. 독일은 완전히 파산됐어요. 나라가 폭삭망했어요. 알겠어요? 독일은 1차 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독일은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왜? 전쟁 배상금을 모으느라고. 더구나 독일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우리도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 머릿속에 이때 인플레이션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이 그 당시에 마르크화를 가지고 감자나 돼지고기 사러 가는데 돼지고기 한 근 사려면 마르크화 한 리어카로 싣고 가서 돼지고기 한 근 사올 정도로 화폐 가치가 폭락한 거죠. 물가가 폭등한 거죠. 살 수 있어, 살 수 없어요. 그런 상태. 통화 팽창에 의한 물가 앙등 이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러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겁니다. 물가가 너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돈값이 떨어진 거죠. 돈이 많이 풀리면 돈값은 떨어지고 물건값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극단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독일은 아주 나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독일은 이런 상태예요. 독일은 지금 알겠죠?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이때 뭘 했느냐? 자, 얘네들이 갖고 있던 식민지 우리가 놀아갔자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패전국이 갖고 있던 식민지를 해방시켜주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때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파리 강화회의. 이게 느닷없이 파리 강화회의가 나온 게 바로 3.1운동 그 무렵에 우리가 파리 강화회에서 임시정부에서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특사를 파견했고 우리도 해방시켜줘라고 했고 그래서 야 너네들이 이놈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자기 민족이 독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제 민족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알겠죠? 네 민족 스스로가 결정. 뭐야? 자기 민족의 독립 여부를 자기 민족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 그럼 알았어. 우리도 독립시켜줘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야 너네는 패전국 식민지가 아니잖아. 너네는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니까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 안 돼. 이렇게 우리는 거기서 걸린 겁니다. 그게 뭔 소리야? 패전국 식민지마저도 해방시켜주는데 왜 승전국 우리는 해방 안 시켜주는 새끼들 하면서 온 세상이 다 조용한데 우리만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3.1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3.1운동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나라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인도의 간디의 불복종 운동, 알겠죠? 이집트에 또는 그 필리핀에 이런 아프리카, 중국의 오사 운동, 바로 3.1운동 보고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3월 1일 날 우리가 먼저, 5월 4일 날 중국이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 거 볼 때, 야,
한국은 그 해방된 이후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일어나서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새로 건설된 나라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나라가 유일하다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 유일한 우리나라의 저력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국민성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쌓아놓은 미리 적립해 놓은 유전자들, 그 적립금들이 많았어요. 3.1운동 때 한번 해봤어요. 3.1운동 때 한번 모여봤어요. 그리고 2002년에 서울에서 대한민국 없이 또 모여봤어요. 그리고 박근혜를 끄집어 내리면서 한 번 모일 때마다 100만 명씩이 모여서 촛불 항쟁을 했습니다. 100만 명 모일 때 가봤어요? 안 가봤죠? 가봤어요? 진짜요? 그럼 나랑 만났겠네요. 난 세종대왕 앞에 있었어요. 그때도 세종대왕 밑에. 그래서 여기 붙어 있어야지 그러면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세종문화회관으로 화장실을 보러 가려는데 광장에 있다가 이제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막 둥둥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와 너무 감동적이죠. 그런 감동을 그때 처음 느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2002년에 한번 느꼈어요. 2002년에 강남역에 내가 강의하러 가고 있는데 애들이 막 완전히 빨간 색깔로 온 도로가 다 덮였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왔는데 옆에서 막 두드려 차를. 땅땅 땅땅 땅 대한민국 하는데 왜 차를 두드리냐? 크락션 눌러달래. 크락션을 빠방 빵빵 빵 눌러야 쟤네들이 대한민국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가 막 들썩거리는 겁니다. 그 사이를 겨우겨우 뚫고 들어왔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나 겪었죠. 근데 그 경험이 3.1운동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중세나 근세에 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내본 경험이 우리는 근대에 와서 벌써 3번이나 큰 경험. 알겠죠? 지금 또 모일 겁니다. 좀. 점점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완전히 80년대 그 데모던 목사인데 무슨 얘기하다 이리로 가버렸죠. 어쨌든 이렇게 독일은 대타격을 입었고 패전국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승전국 식민지인 우리는 파리 강화의 사절단을 파견하고 우리의 독립을, 우리도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윌슨이 이때 민족 자결주의 내세웠잖아요. 외웠잖아요, 여러분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에 의해서.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파리 강화에서 나온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국제연맹을 탄생하게 만들었고,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한테 막대한 타격을 줬고, 결국 이제 식민지들이 일부는 패전국 식민지들이 해방됐지만 우리는 그걸 맞지 못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세계적인 대공황이 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에요. 동그라미 하세요. 세계 경제 대공황. 여러분, 결국은 장밋빛 환상을 심어줬잖아요. 야, 자본주의란 말이야. 이거 보세요.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해서 시장에 가면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개인이 돈 벌면 우리 모두가 돈을 벌게 된단다 라고 자본주의를 미화시켜 놨었는데, 그 미화된 그 장밋빛 환상에 젖어있던 자본주의가 폭삭 망한 게 뭐예요? 경제 대공황입니다. 아시겠죠? 자본주의는 이미 언제 한번 망했다? 1929년 10월 20 며칠인가 그래요. 이게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때 공황이 딱 터졌는데 그날을 블랙 서스데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튜스데이, 블랙 웬스데이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원조가 여기 있는 겁니다. 블랙 서스데이. 알겠죠? 그래서 경제 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경제 공황은 동그라미 했나요? 네. 자본주의의 모순이 폭발했다, 이렇게 써보세요. 자본주의 모순이 노출되게 됐다. 그죠? 자, 빈부격차가 급증해지고 왜 경제 공황이 생겼느냐? 물건이 과잉 생각해봐야 된다. 잘 따져보세요. 왜 물건이 과잉 생산됐냐 하면 이거 봐요. 전쟁이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지금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러시아가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왔었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반격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차지했던 땅을 일부 빼앗았죠. 러시아에서 빼앗은 땅에서 주민 찬반 투표해가지고 이건 러시아 거다라고 다 해버렸지만 다시 우크라이나가 거기 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라고 뺏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공방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다시 반격을 하는 것은 EU가 유럽 여러 나라들이 엄청나게 무기를 대줬어요. 알겠죠? 그 엄청난 무기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러시아를 격탈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러시아를 몰아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소련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후퇴하고 있는 이유는 물자가 부족해요. 보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자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엄청나게 부패된 거잖아요. 푸틴이 장기 집권하면서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래서 물자가 공급이 안 되고 애국심이 없어 러시아는. 군대 안 가려고 그래요. 군대 안 가려고 막 빠져나가려고 20km씩 30km씩 막 줄 서 있고 국경 지방에 지금 그런다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뉴스 보셨죠?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 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전쟁이란 다름 아니라 소비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자를 쏟아붓느냐의 게임이에요. 워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쟁이 터져서 엄청나게 물자를 쏟아붓고 나서 애들이 패전하고 애들이 이겼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게 훨씬 더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공장이. 그래서 물건이 훨씬 많아. 군복도 만들고 폭탄도 만들고 또 뭐 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라서 마구마구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미국은 신났습니다. 원래 전쟁 참여 안 했거든요. 독일의 무제한 잠수작전이 있기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신나게 돈 벌었습니다. 유럽에다 막 폭탄 만들고 군복 만들고 하여간 모든 물자를 다 미국에서 조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가만 보니까 물자가 어디서 와? 미국 상선이 싣고 와. 야 잠수함 유보트 출발해. 박아버려. 해가지고 미국 상선을 격침시켰어요. 미국이 이제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안 되겠다. 우리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전에 참전해서 해가지고 유럽을 편들어 준 겁니다. 노골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먹었습니다. 물건이 만든 쪽쪽 전부 다 팔리니까 마구마구 공장을 짓습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전차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소총도 만들고 한다고 봅시다. 그럼 삼성은 공장을 더 지어야 되겠죠? 삼성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오르겠죠. 미국에서는 난리 난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주식을 사놨어요. 주식 가격이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 그러니까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하루아침에 주식 가격이 200만 원으로 폭등.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가격이.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마구마구 써제끼겠죠. 알겠죠? 그래서 생산이 너무 늘어났는데 그래서 주식가가 너무너무 올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끝난 겁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공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을 생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 닫아. 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마구마구 떨어지겠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에서.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한다고 지금 막 우리 밀가 오르고 석유가 오르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고 생각하면 주식시장이 무슨 벼락을 맞았을지 느낌이 오죠. 그래서 그 벼락 맞아가지고 주식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근데 그 주식 가격이 한참 오를 때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뭐야? 하루아침에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주가 상승으로 돈을 벌었어? 좋아, 시장. 나도 은행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할 거야. 해가지고 은행에서 막 돈을 왕창 빌려. 많이 빌리면 많이 빌릴 만큼 주가가 오르니까 이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 돈 마구 끄집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그 주식이 깡통 계좌가 된 겁니다. 깡통 주식이 된 거예요. 그럼 문제가 어디 생겨요? 은행이 벼락을 맞습니다. 우리 고객이 내 돈 빌려갔는데 주가가 떨어졌다고 못 갚는다고 발 뻗어버렸어. 그래서 은행이 문 닫았어요. 은행이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럼 문제는 저 사람은 은행에다 돈 빌린 사람이 돈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내 돈 내놔 하면서 은행 가보니까 문을 닫았어요. 셔터가 내렸어요. 우리 은행은 당분간 영업 안 합니다. 돌아버리겠죠.
그래서 전 자본주의가 스톱된 겁니다. 그날 하루에 뛰어내린 사람만 몇 명이라더라 옥상에서.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블랙 서스데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공황은 자본주의의 폭망입니다. 자본주의가 폭망했던 그 아련한 세계 경제 공황을 우리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요. 언제 공황이 오나? 언제 공황이 오나? 이렇게 하다가 또 공황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주식시장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죠?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또 확산되고 그랬을 때 주식시장 어떻게 되지? 내가 그럼 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내 이자는 어떻게 되지?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되지? 우리 지금 복잡한 머리를 갖고 살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인류는 언제? 1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공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몇 년 공황이라고요? 1929년. 뇌리에 딱 박아두세요. 1929년 경제 공황 때문에 일본의 한국 침략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때부터 안 되겠다. 대륙을 침략해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자 해가지고 한국을 디딤돌 삼아서 대륙을 침략을. 이게 바로 1931년 만주사변이에요. 알겠죠? 경제 공황의 여파로 일본의 한국 지배가 더 악랄해집니다. 조선 놈들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쥐어짜가지고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자와 모든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해서 중국으로 쳐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한 게 바로 1931년 그리고 1937년 요 무렵이죠. 알겠죠? 이렇게 우리는 세계 경제 공황이라는 세계적인 대경제 충격파에 한 복판에서 우리는 두들겨 맞습니다. 아무 수단이 없이 우리를 막을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일본한테 무작정 뜯기고 있었습니다. 이 한심한 상황. 다시 이런 상황에 가지 않게 해서 정신 똑바로 지금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세계 경제 공황이란 빈부격차가 급증했는데 생산은 너무 넘쳐나고 소비는 급감해서 결국은 기업이 도산하고 기업 도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은행이 올 스톱하고 문을 닫고 망하는 사람들이 색출했다. 물건이 쌓여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살 수도 없었다. 알겠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타파하느냐 문제가 남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중에 선진 자본주의 누구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아까 우리 여기서 봤잖아요. 선진 자본주의 누구예요?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선진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발전이 늦었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러시아는 빼야 됩니다. 러시아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하, 이거 봐라. 자본주의가 쫄딱 망해가지고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누구만 공황이 아니에요? 러시아만 공황이 아니에요. 러시아는 사회주의 체제가 돼가지고 온 나라가 같이 소유하고 온 인민이 함께 똑같이 나라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잘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따라먹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되게 거지처럼 살잖아요.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알았어요? 진짜로 못 살았어요. 북한이 더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이런 말하면 옛날 잡혀갔었어요. 저쪽 체제를 선전한다고. 하여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너무 욕심부리다가 결국은 자본주의가 쫄딱 망했어. 그래서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 소련은 지금 일로 갔잖아요. 사회주의로. 우리는 이걸 채택하자. 그래서 요걸 채택하기로 한 게 바로 무슨 자본주의예요? 수정 자본주의. 이해됐나요? 정리합시다. 자본주의 발전 단계. 맨 처음에 무슨 자본주의? 상업 자본주의. 그 다음 무슨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그 다음 무슨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점점 나빠져가다가 쫄딱 망한 게 뭐라고? 세계 경제 공황. 요걸 타개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대안이 뭐였다? 수정 자본주의로 왔어요.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는 큰 정부다 작은 정부다? 큰 정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전면적 개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입해서 야, 안 되겠어. 약자들을 좀 보호해줘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25만 원씩 주고 길거리에서 담배 꽁초 주라고 그래. 윤석열이 보니까 저것들 뭐야 저. 일도 안 하는 새끼들이 25만 원씩 가져가? 야 쟤들 돈 주지 마. 이렇게 해버렸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다 자기 찍어준 거야. 60대 70대가. 근데 그들 다 뺏어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 줘.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지금. 지역 앞에 지난 시간 얘기했죠. 30만 원 땡기면 그중에 페이백 얼마 됩니까? 3만 원이면 눈 뒤집힐 정도로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우리 여기 세종은 지금 유지되고 있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가 정확히 체크를 안 해봤는데 대전을 아마 없앤다고 그런가 봐요. 대전뿐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지역화폐를 유지하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결국 지역화폐를 유지하려면 지역도를 걷어가지고 그런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입해서 큰 정부 노릇을 하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네, 수정 자본주의. 사람 이름 케인즈 도그라미세요. 알겠죠? 수정 자본주의를 케인즈주의라고 합니다. 알았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영국의 경제학자죠? 영국의 경제학자 누구라고요? 케인즈. 그래서 케인즈라는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수정 자본주의 이렇게 해도 돼요. 복지국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자본주의에 플러스 사회주의에서 뭘 따왔어요? 계획경제적인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부분적으로 개입해서 큰 정부로서 결국은 복지국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은 식민지가 있잖아요. 남미 여러 나라들 또 그다음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괌, 하와이 전부 다 미국 식민지잖아요. 그죠? 이 식민지들끼리 묶어서 야 우리 달러 쓰는 나라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도와주자. 달러 쓰는 나라들끼리는 서로 세금을 매기지 말자.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블록 경제입니다. 달러 블록. 오케이? 담장을 쳤어요. 달러끼리 묶는 겁니다.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끼리. 그 다음에 영국은 미국 너희가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는 영연방이 있잖아요. 우리가 엘리자베스 2세가 죽었을 때 영연방까지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는 걸 봤죠.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캐나다 아주 큰 나라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그 영연방이 있는데 그 영연방끼리 묶어서 무슨 블록? 파운드를 사용하는 나라끼리 파운드 블록. 블록 경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프랑스는 무슨 블록? 프랑 블록. 인도차이나 반도가 프랑스가 있죠. 그죠? 프랑스 블록. 이렇게 블록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또 1차 대전 때 공장도 많았고 나름대로 수정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약자를 다시 일자리를 찾게 해주고 알겠어요? 그들이 경제를 선순환시키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수정해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묶어가지고 블록 경제를 추진해서 다시 말하면 보호무역 경제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왕창 깨진 누구? 독일. 그죠? 또 전쟁에서 승전국 그러니까 승전국 편에 섰지만 가진 게 없었던 누구?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은 식민지라고 해봐야 대만하고 우리밖에 없었어요. 조선밖에. 그래서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일본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결국 뭐라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국민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국가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해야 돼. 다시 우리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주의입니다. 알겠습니까? 전체주의. 여러분 전체주의의 아니야 반대로 물어볼게. 에이씨 이런 답을 다 알려준 거야.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사회주의라고 할까봐 그랬어요. 공산주의라고 할까봐 그랬어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전체주의. 알겠죠? 자, 야 국회가 저거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지? 국회에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거 그대로 어디 한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야, 너
그런 말 해가지고 미국한테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 야 MBC, 너네 그런 말에서 국제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면 국익에 손해를 끼쳐. 하지 마. 라고 했어요. 여기서 충돌합니다. 국익이라고 해서 누구 이익이에요? 전체의 이익이죠. 물론 우리도 알아요. 아이들이 화가 나면 우리나라 전체가 손해본다는 거. 근데 우리는 윤석열이 그런 발언을 해서 전체 국가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해도 빼버려 두고 입 닫자라고 하면 뭐가 훼손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깨져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알겠죠? 국가 이익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해야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따가 그런 말 하지 마. 임금 얘기는 당나귀 이런 말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란 뭐냐? 각인 각색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민주 표현의 자유. 그래서 윤석열 차도 나왔죠. 고딩짜리가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완전히 적나라하게 깼습니다. 그림 하나 그냥 딱 표현했었죠. 아무도 몰래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문공부가 문체부가 얘네들이 야 거기다 상준 새끼들이 뭐야 1년에 100억씩이나 우리가 돈 주는데 기껏 돈 준다는 게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그걸 찾아보게 됐죠. 우리 다 알았어요 이제. 열차는 윤석열이고 운전사는 김건희고 검찰 새끼들이 나부랭이들이구나. 우리 다 알아버렸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 수사를 해준 거 아닙니까?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게 지금 이게 시장이 누구죠? 이 새로 뽑힌 애가? 최민호인가? 야 내가 기껏 돈 줘서 평생 대학 집행전 했는데 천상인이 와가지고 맨날 윤석열이랑 까고 저러면 되겠어. 저 없애버려. 할 수 있어요. 없앨 각오합니다. 까니까 없어지면 어때?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래도 우리는 떠들어야 돼. 이거 떠들지 못하면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알겠죠? 떠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민주주의를 그가 그렇게 유엔 가서 강요하던 강조하던 자유를 우리가 실현해야 돼. 그래야 돼요. 이런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교육을 왜 해? 전체주의로 가자고? 다시 우리 역사를 후퇴시키자고? 절대 못합니다. 죽어도 못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들과 이제 얘들이 독일은 전체주의, 이탈리아는 독일의 전체주의 이름이 뭐예요? 나치즘이죠. 야, 나치당을 만들어서 일당 독재를 한 겁니다. 알겠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놈들은 청소년들까지도 그 나치 당에 다 가입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히틀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주의. 독일 전체주의를 뭐라고? 나치즘. 이탈리아도 되게 이제 우리가 이 전체주의 대명사를 파시즘이라고 하죠. 그 파시스트들이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파시즘. 그 다음에 일본은 군국주의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의 지금 수상, 지금 이미 며칠 전에 죽었던 아베,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철저한 군국주의자들이에요. 그 일본하고 척을 지고 대항해서 절대 너네들이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네 말 안 들어. 너네하고 이제 교섭 안 해도 좋아. 일본 놀러 가? 안 가도 좋아. 일본 지금 풀리니까 막 놀러 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다 잡아들일 거면 압수수색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이 그들이 집권하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상은 일본한테 우리가 척을 질 거야. 담을 쌀 거야. 라고 했던 그런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일본 수상 만나겠다고 유엔 가가지고 꾸역꾸역 가가지고 회담도 아닌 회담을 하고 개망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 회담 해봐. 일본 수상이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다 혼자 떠들어답니다. 30분간을. 이게 무슨 쪽팔린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만 보면 진짜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나가 또 거덜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주의 특징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일당 독재입니다. 오케이? 써놓으세요. 일당 독재. 또 하나는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언론 자유 X입니다. 알겠죠? 언론 자유 X입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전체주의. 그러니까 전체주의 반대말은 뭐다? 민주주의입니다. 알겠죠?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공산주의 반대말은 자본주의. 자본주의 반대가 사회주의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념 정리를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요. 공산주의는 나쁜 놈, 민주주의는 좋은 놈 해가지고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이렇게 배워왔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궤도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이래서 선진 자본주의,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후발 자본주의, 그러니까 나치, 파시즘, 군국주의, 얘네들이 이제 묶여서 전쟁이 터집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 연합국 측에 들어갔습니다. 아시겠나요? 사회주의 소련도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연합국 측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추축국이라고 합니다. 전쟁 주범들이죠. 전범들이죠. 그래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승리했어요? 2차 대전 때 결국은 독일이 항복하고 이탈리아 항복하고 마지막까지 독한 놈들이 누구였어요? 일본 놈들이었어요. 이 놈들을 항복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쳐먹었습니다. 한 번 어디에? 히로시마. 한 번 어디에? 짬뽕. 나가사키. 알겠죠? 그래서 불이 번쩍하는 순간, 리틀 보이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섬광이 번쩍하는 순간 히로시마에서 20만 명이 그냥 죽었습니다. 터미네이터 맞죠? 그게 원자폭탄 터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다는 그 인간이, 합리적 이성이 자기 같은 인간을 그렇게 멸망시키는데 순식간에 수십만 명씩 죽이는 것은 같은 종족 간에 이런 일은 전 생태계에서 벌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우리는 인간이 과연 이성이 있나? 합리적이야? 저렇게 종족을 떼죽음시키는 게 인간이 가장 다른 만물의 영장인가? 다른 동물보다 더 우세한 종인가? 라는 회의를 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유부터 우리는 근대라고 하는, 모던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모던의 다음 단계를 뭐라고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많이 듣는 말이죠. 포스트 모던. 그래서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이후로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로 돌입하는 계기가 이때 주어졌습니다. 인간에 대한 회의, 인간의 이성에 대한 회의, 이성이 과연 작동되고 있는가? 인간은 과연 합리적인 존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쭉 봤어요. 이 긴 여정을 2시간에 걸쳐 지금 보고 있는데 왜 봤느냐? 자,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16, 18세기는 우리는 임진왜란 끝났습니다. 16세기. 1592년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리고 17세기, 18세기는 조선 후기입니다. 한참 당파 싸움 신나게 해보실 때입니다. 그때 유럽은 뭐 했다고요? 절대왕정 시대.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신학로를 개청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한참 끝났고, 그죠? 그 바탕에서 절대왕정이 진행되고 17, 18세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뭐하고 있었나요? 예? 영정조 시대입니다. 18세기 후반 정조 때잖아요. 영정조 때. 야, 당파 싸움 좀 그만해 이제. 당대행 좀 그만 전개하고 뭐 하자고? 탕평책을 하자라고 해서 정신 좀 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19세기가 딱 들어가자마자 정조가 죽은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다 배웠죠. 온라인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온라인에서 다 배웠잖아요.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서 60여 년간 무슨 정치? 세도 정치. 그 세도 정치로 나라는 다시 어지러집니다. 세계가 야수처럼 이렇게 서로 뭉쳐서 싸우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세도 정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놈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외세죠. 외세. 외세의 침략적 접근이라고 했을 때 그 외세가 바로 누구라고? 제국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외세가 흥선대원군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2차례의 양요와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죠? 이렇게 양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되면 이제 우리는 결국 이 과정에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그죠? 이때부터 우리는 20세기 들어가자마자 계속 무슨 상태? 식민지 상태. 세계가 전쟁의 아수라장일 때 우리는
식민지 상태. 세계가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난리를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뜯어먹히고 더 뜯어먹히고 더 핏발리고 완전히 쪽쪽 빨리고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정신만 남았어요. 그래도 우리 신채호 선생님, 우리 정인보 선생은 어를 찾아라, 정신을 찾아라, 호랑이 불에 물러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정신을 강조한 게 민족사항.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라도 뺏기고 우리 정신도 다 뺏어가려고 나라 말도 뺏어가고 알겠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어주신 한글도 못 쓰게 만들고 우리 말도 못하게 하고 성씨도 다 바꾸게 하고 이때가 바로 언제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근현대사의 세계사적 백그라운드를 쫙 정리했어요.